안녕하십니까. 한림부동산 뉴스 황태성입니다. 박진수입니다. 자,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요새 보도자료에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이 굉장히 지금 핫해요. 네. 왜 핫한가를 이제 들여다보니까요. 그동안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반 분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을 통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수익률을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이제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분양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제주도서부터 그러니까 벌써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의 태동이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좀 오래됐어요, 벌써. 처음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이라는 용어도 아니었고요. 네. 오피스텔을 레지던스로 장기형 숙박으로 이제 운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 업계에서 이제 들고 일어났죠. 야, 니네는 호텔도 아닌 것이 왜 호텔처럼 운영을 해? 그래서 이게 법으로 금지돼서 기억나는 게 이제 바비행 그때 이제 1, 2, 3 코업 레지던스 동대문에 뭐 이런 것들이 영업을 못하게 이제 된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기존의 수분양자들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용어를 써서 분양을 할 수 있고 네. 또 이게 개인 사업자를 내게 되면 숙박시설로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이 생활형 이제 숙박시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중국에서 이제 관광객들, 외국에서 관광객들, 일본에서 관광객들이 뭐 동대문, 남대문, 명동 막 이제 쏟아져 올 때예요. K 한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 숙박 특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2종, 3종의 지역을 상업지역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네. 획기적인 특별법도 생겼었어요. 네, 엄청 너무한 게 예, 그만큼 이제 숙박시설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어졌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지잖아요. 네. 중국에 이제 관광객들이 1년에 뭐 60만, 70만씩 막 몰려온다고 했었으니까 그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많이 건립되어졌습니다. 저희 한림에서도 제주도에서만 한 5개인가 6개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설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 예,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그러한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잘 운영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냐 하면 사드가 왔잖아요. 네. 뭐 사드, 메르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호텔들이 영업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경영이 악화가 되고 이러한 호텔들이 수익형으로 이제 분양을 한 건데 이제 수익을 보장을 못 하니까 기존에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자체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운영자들이 어떻게 운영하에 따라서 수익이 나오고 많이 나오고 뭐 덜 나오고 하는 건데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사업자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각 지자체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택지 개발을 할 때 보통 뭐 주거용지, 상업용지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이러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이제 용지를 분양을 하기도 했어요. 별내도 있고요, 우리 마곡지구에도 있고요. 네. 이 부지들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도심 지내에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메르스나 사드나 정책인 영향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장들이었죠. 이것을 이제 디벨로퍼들이 그럼 이게 뭘 개발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활형 숙박시설을 어차피 주거 용도로 이제 쓸 수 있는 거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네. 뭐 들어가서 화장실 있고 취사를 할 수 있는 주방이 있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좀 더 평형대를 늘려서 84회배, 70회배 주거 대용 상품으로서의 장기 레지던스 뭐 내지는 장기로 투숙을 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주거용으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네. 그게 어떤 문제가 또 사회 이슈가 됐냐면 여기 보시면 주거 용도로 이제 분양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분양을 하면서 이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이 됐냐면 보통 이제 택지개발 지구를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제 지정을 할 때는 인구 물량, 교통 환경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보거든요. 거기에 네. 이제 취약 아동에 대한 학교 배정 문제도 보게 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약 아동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인구 배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의 학급수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유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형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이제 취약아동들이 생기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제 좀 난감하겠죠. 그래서 엉뚱한 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들어섬으로 인해서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장법이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세대에 한 대나 두 대 정도에 이제 배정이 된다면 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0.7대, 0.5대 뭐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주거용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차량이 0.5대를 예상을 했는데 한 대 한 대. 이상의 예. 차량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공간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주차시설은 뭐 이미 적고요. 네. 차량은 많아지고 문제가 되는 주차 문제도 되겠죠. 이제. 네. 그래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 불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편법 탈세 투기 몰린 생활형 숙박시설 뭐 이거는 분양시장 즉 투기 세력이라기보다는 현재 주택 정책이 지금 집을 사지 말라 일가구 1주택 보유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들 내지는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샀거든요. 네. 예,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편법 탈세 투기 물린 생활형 숙박시설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억지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종부세, 양도세 계속 규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주거를 못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못하게 됩니다. 아, 전입신고가 안 되는군요. 예. 내가 이걸 등기는 했으나 네. 주거 이전을 여기다 이제 못하게 되면 유치권 행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 그러네요. 그 얘기는 금융에서 이 상품을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대출자가 등기는 났으나 주소나 뭐 이런 것들이 이 부지에 없다. 그러면은 이거 뭐지? 실거주자가 아니고. 실거주자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맞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분양하는 상품들이 어떻게 돼 있죠? 실거주 2년하게 돼 있죠, 요새. 네, 주택은.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안 해도 됐잖아요, 그 전에. 대출도 자연히 막히겠네요. 그렇죠. 그 전에는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도 자유로웠고 2년 거주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일가구 주택에 또 해당이 안 되고 네. 그리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뭐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속초의 가시야, 부산 기장의 이제 아난티 주변에 이러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분양형을 할 거예요. 거기에 주소 이전하실 필요 있어요? 할 필요가 없죠. 거기는 거주하려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 그렇죠.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 그렇죠. 이제 그걸 사서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임대를 해서 네. 그에 나온 수익이 있다면 내가 이제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원래 생활형 숙박시설의 기본 취지겠죠, 이제. 그리고 로케이션이 당연히 이제 그런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왜 도심으로 돌아갔나? 아까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용도로 쓰여질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지금. 그러나 이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 내지는 개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활용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주거용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러냐면 이미 주거용 84해배나 뭐 이런 상품들이 택지개발지구에서 가격이 너무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주거용 상품으로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거용 상품이 없어. 그런데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를 할 수 있어. 근데 좀 찝찝해. 왜? 아니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이건 무슨 아파트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니고 이거 뭐지? 했는데 상품을 들여다보고 모델하우스를 가보니까 똑같아. 아파트 8세배. 네. 발코니도 있습니다, 우리 이거. 그러다 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의 대체 상품으로 분양을 받는 수요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것이 이슈가 돼서 지금 규제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기분양 생수간에 발코니 바닥난방 등 기준 2년 미적용. 기분양한 거. 그다음에 기간 내 준공 완료해야 주차 대수 등 조례 완화는 과제.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행정 예고 10월 1일부터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앞으로 주거용도로 못 쓰게 하겠다. 주소 이전 못하고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로만 써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분양된 것들도 원점으로 돌리겠다. 뭘로 돌려주겠냐? 그럼 오피스텔로 바꿔주겠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용도 변경 기준 완화에 문가 오른 레지던스인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실무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주차 대수는 세대당 한 대 내지 1.5대인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한 실당 0.5에서 0.7대예요. 예. 그러면 주차장을 만약에 오피스텔로 변경을 하게 되면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도 더 주차 대수가 많아요. 한 실당 한 대야 수도권은. 그러면 모자란 주차 대수를 어디서 보충을 할 것이며 보충할
자리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완화해 줘야 되겠죠. 안 하면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이런 내용이고요. 네. 원천적으로 더 돌아가서 이게 수분양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300세대를 분양을 했어요. 네. 그럼 300세대의 기존에 이제 구분 소유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는 집합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이걸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네. 세대를. 집합 건축물이 용도 변경을 할 때에는 전체 세대 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 세대라도 반대를 하면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이제 이러한 세부적인 이제 시행에 따른 이제 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생각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은 이렇게 나왔으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용도 변경할 때는 많은 문제점들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할 때 하다못해 뭐 리모델링 할 때 동의 못 얻어가지고 뭐 5년 10년씩 헤매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기간이 굉장히 오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파트 300세대 동의받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워지네요. 그렇죠. 이제 파고들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뭐 3분의 2 이상을 동의받으면 동의받은 것으로 하고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라든지 완화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네. 것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의 어떤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 대수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로 내용들을 좀 미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요, 뭐, 국토부에서는 법에 발의를 하고, 이제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지자체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니까요. 뭐 도시계획 조례나 뭐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예, 해줄 수는 있겠죠, 이제.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 이제 말씀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 상품에 보시면, 네.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고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호텔, 관광호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은 다른 상품에 비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규에 보면 수분양자들은 보통 여기에 보면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이유는 임대사업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죠. 네. 아니면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차후에 상승이 되면 그에 대한 부동산 매매 차익을 또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이거를 단기로 하면 부동산 투기가 되고요. 장기 보유자는 투기가 아니죠, 이거. 네. 그래서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매 제한이 없어요. 네. 그죠? 오피스텔 규제 지역에는 전매 제한이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지역의 전매 제한 되고요. 전입신고 가능하고요. 네. 그 전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근데 지금 전입신고를 할 수가 이제 없다고 합니다. 네, 이제. 없다고 예, 하셨죠. 예. 그리고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가능하고요. 그리고 호텔은 뭐 어차피 숙박업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취득세율 보면 4.6, 4.6, 오피스텔 4.6, 도생은 좀 1.1. 도시형생활주택은 이제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네. 네. 그래서 종합부동세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비대상이고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 시 부과. 네. 그래서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즉 저 개인이 전입신고를 해서 주거용으로 하게 되면 부과를 하게 됩니다. 세금을 부과를 하고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차피 이제 주택에 해당이 되니까 부과 대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양도세.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반 세율 적용했었어요. 근데 지금 주택으로 사용 시 중과하겠다. 지금 하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주택 사용 시 중과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생활형 숙박시설이 왜 분양이 되었냐? 크게는 주택수에 미포함이 되었었다. 전매 제한이 없었다. 전입신고 가능했었다. 네.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핫하게 분양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이제 기준 완화 및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적용이 돼요. 네. 여기 보시면 개정 전에는 분양 광고 때 네. 숙박용, 주거용으로 이제 기재를 했었어요. 개정안에는 허위 광고가 됩니다. 이제 숙박용, 주거용으로 쓴다고 그래요. 1가구 2주택 가능. 네, 뭐 주거용으로 이런 것들이 시설 분양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용도 변경. 기 분양한 거에 대해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 네. 2년 동안에 용도 변경 해 줄 수 있게 하겠다. 이 얘기였어요, 아까. 네. 한정 적용한다는 네네. 내용이죠. 주차는 주차는 생활형 숙박시설 시설 면적이라 하면 세대당 주차 대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의 134회당 한 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피스텔 서울은 호당 무조건 한 대예요. 네, 보통 한 한 대죠. 대꼴이에요. 네. 그래서 주차 대수 조례 완화가 급선무이다. 그거는 지자체의 결정사항이다. 앞에 이제 말씀드렸죠. 네, 네. 그다음에 세금. 그전에는 부가세 환급해주나 양도세, 종부세 적용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주거로
사용을 했을 때 부가세 환급에 대한 거 부담을 하고 양도세, 종부세 부과하겠다.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문제는 밑에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금 도심지에 들어와서 택지개발지구의 생활형 숙박시설로 기분양된 것들, 지금 뭐 별내, 마곡, 송도, 뭐 청라, 뭐 이런 택지개발지구에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가능 용도 토지들은 앞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토지 매입을 하시거나 또는 분양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 수요자분들도 알고 분양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 법 개정된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논란이 되고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정안 부분들이 곧 시행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